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선을 앞둔 충청권이 다시 뜨겁습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충청권을 찾으며 공약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정작 지역 유권자들은 최근 지역 현안들이 줄줄이 좌초되는 모습을 보면서 냉담하기만 합니다. 과연 충청권의 민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지 잠시 후 이슈 토론에서 자세히 짚어보고요. 뉴스보다 맛집에서는 과거 입신 양명의 길을 떠났던 희망의 길, 문경세제를 찾아가 보고 든든한 한 끼 묵조밥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뉴스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 시선 첫 순서는 취재기자의 솔직한 토크, 취재기자의 솔까말입니다. 보도국 김철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8월의 첫날입니다. 7월 한 달에도 참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이번 달 어떤 뉴스부터 시작할까요? 네. 생활치료센터에 있어야 될 코로나19 확진자가 택시를 타고 도심으로 탈출했습니다. 이 남성이 빠져나가기까지 제지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관련 뉴스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제 오후 2시쯤 외국인 확진자인 24살 A씨가 아산시 초사동 경찰 인재개발원에서 탈출해 택시를 타고 천안으로 도주했습니다. A씨는 지난 17일 동료들과 함께 취업 비자를 발급받고 국내에 입국했다. 공항에서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아 입소했습니다. A씨는 정모 씨가 몰던 택시를 잡아 타고 함께 입국한 동료들이 자가 격리 중이던 천안 성완읍 남서울대 인근 원룸촌으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A씨가 생활치료센터에서 마을까지 큰 가방을 들고도 제지 없이 걸어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측은 화재 위험 등을 이유로 생활동에 감시자를 배치하지 않은 채 CCTV 등으로 수용 인력을 관리하다 A씨의 탈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원룸 건물 관리인 등에게 발각돼 탈출한 지 3시간여 만에 경찰에 검거돼 생활치료센터로 재입소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우려했던 일이 발생했다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입소해 있는 상황에서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확진자가 탈출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탈출한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이죠? 예, 우즈베키스탄에서 왔습니다. 아, 우즈베키스탄에서 입국한 사람이군요. 그런데 치료센터에서 나름대로 좀 관리를 했을 것 같은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탈출을 하게 된 겁니까? 네, 이 남성이 먼저 이슬람인데요. 이슬람을 위한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서 탈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돼지고기 등을 먹지 않는데 돼지고기가 나오는 반찬이 계속돼서 제공된 겁니다. 결국 입소 이틀째까지 제공된 밥을 먹지 못하고 굶주림에 이기지 못해 결국 탈출을 했다라는 것인데 원래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이렇게 이슬람인들을 위한 할랄 음식, 즉 이제 돼지고기 같은 것들이 제외된 음식들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유에서 이 명단에서 누락이 됐고 그래서 식사가 잘못 제공된 것이었습니다. 아, 종교적인 신념에서 이제 비롯이 된 거군요. 예. 그런데 뭐 이유가 그렇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이제 당국의 식사 제공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역도 방역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당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미리 또 챙기지 못한 이런 문제점도 있네요. 예. 근데 이번 탈주가 처음이 아니라고 하는데 입소자 관리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적되고 있는 게 그런 관리 소홀의 문제인데 네. 특히나 이번에 탈출한 외국인의 경우 한밤중에 탈출한 게 아니라 오후 2시에 탈출을 했습니다. 그것도 배낭을 메고 여행용 가방을 끌면서 빠져나왔는데 네. 이때까지 아무런 제재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더욱더 황당해하는 것이죠. 결국 CCTV로 감시는 한다고 하지만은 사실상 이 사람이 나가서 그 현장에서 원룸 관리인이 이제 신고하기 전까지는 이를 알지도 못했다라는 점에서 지금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앞으로도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이런 탈출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볼 수 있을 텐데 예. 사실 그 천안의 생활치료 시설이 들었을 때부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의 걱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뭔가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지금 생활치료센터가 입주해 있는 아산 토사동에 있는 이전 시민들께서는 네. 이제 이쪽에다가 이제 이를 관리하는
복지부에다가 이제 지금 울타리 같은 담장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네. 정문을 통해서만 이렇게 출입이 가능하면 좀 더 관리가 편할 텐데 이런 시설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불안해하다라고를 예전부터 주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일이 발생하자 다시 한 번 더 이런 울타리들은 설치해서 네. 정문을 통해서 이렇게 이 확진자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확실하게 관리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도 계획을 세워서 조만간 발표를 한다 밝혔습니다. 네. 천안이 아니라 아산시 초사동에 있는 예.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탈출한 거군요. 예. 생활치료시설이 지금 천안과 아산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죠, 그죠? 네, 아산에서 탈출한 겁니다. 근데 이제 뭐 같이 보니까 얘기 들어보니까 탑승했던 택시도 있고 또 주변 또 접촉자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은 다 괜찮은 겁니까? 예, 먼저 보도된 리포트에도 원래 리포트에는 택시기사의 목소리도 담겼었는데 현재 이분께서는 코로나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 음성이 나오셨고요. 아, 네. 하지만 밀접 접촉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자가격리에 들어가신 상태입니다. 또 이 탈출한 남성이 향했던 곳이 바로 같이 이제 취업 비자를 받고 귀국을 했었던 동료들이 있는 숙소였습니다. 네. 이 동료들이 있는 숙소도 지금 자가격리 상태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이렇게 뭐 확산 우려는 없다고 이렇게 아산시는 설명했습니다. 탈주의 원인이었던 돼지고기 식단. 이 지금 개선이 됐습니까? 사실 그 할랄 음식이라고 무슬림들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전 한편 생각으로는 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예, 네. 그렇습니다. 원래 그분들을 위한 식단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명단에서 누락된 것이지 그 식단이 없었던 건 아니기 아, 때문에 그렇군요. 그 부분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도쿄올림픽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우리나라 선수들이 뭐 코로나19 악조건 속에서도 정말 좋은 성과들을 계속 내고 있어요. 특히 우리 지역 선수들이 활약이 대단한데 예.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선수들 어떤 선수들이 좀 있습니까? 예, 먼저 펜싱 먼저 보겠습니다. 네. 이제 보시는 이제 두 선수인데 먼저 남자 선수 먼저 보겠습니다. 네. 펜벤저스 이제 뭐 펜싱과 어벤져스를 합친 말이기도 하고 또 펜싱 F4라고 불리면서 네. 남자 펜싱 사브르 이제 단체 대표팀이 있습니다. 이 단체전에서 얼마 전에 금메달을 따냈고 또 그들의 훈훈한 외모 때문에 더욱 더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그 대표팀의 막내 바로 오상욱 선수입니다. 바로 그렇죠. 이분이 대전 분이신데 네. 원래 그 집안 형편이 이렇게 뭐 부유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돈이 많이 드는 펜싱을 시작할 때 부모님의 반대가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대전시 교육청의 지원과 또 지역에서 운동 선수들을 지원해주는 운사모, 즉 운동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이제 장학금을 받으면서 이제 펜싱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가 다녔던 송총고 시절부터 고등학교를 전국 최강으로 이끌었고 또 그때부터 국가대표가 됐었었는데 이제는 명실상부한 세계 1등이 됐습니다. 또 네. 바로 옆에도 이제 여자 펜싱 에페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따낸 최은정 선수입니다. 네. 이제 금산 출신의 계룡시청 소속이고요. 네. 우리 자랑스러운 충청의 태극 전사인데 결승전에서는 에스토니아에게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준결승전에서 세계 1위인 중국을 상대로 멋진 승부를 보여서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네. 사실은 지난 2012년 런던 올림픽 결승전과 네. 그다음에 2018년 아시안 게임 결승전에서 번번이 중국의 무릎을 꿇고 은메달을 땄었는데 이번에 멋지게 복수를 해낸 것이죠. 네. 사실은 또 최은정 선수는 아니었지만은 함께 이제 은메달을 딴 동료 선수들이 작년 초에 이제 코로나19에 걸려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기도 했는데 그런 위기를 겪고 이제 은메달을 따냈다는 것 때문에 더욱더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고 네. 있습니다. 우리 충청도 출신 선수들이 외모가 유달리 아주 빼어난 게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해요. 맞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선수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에요, 분명히. 예, 근데 한국 그렇습니다. 국적이죠. 네, 이제 올림픽을 대표하는 종목이 바로 마라톤이지 않습니까? 뭐 베를린 올림픽 때 뭐 손기정 선수부터 해서 뭐 황영조 선수, 이봉주 선수까지 막 국민들에게 희망을 선사했었는데 네. 이봉주 선수 이후 26년 만에 올림픽 메달권에 있는 예. 이제 마라토너 오주환 선수입니다. 오주환. 예, 그렇습니다. 네. 이 선수가 바로 이제 청양군청 소속에 있는 선수인데 사실은 네. 출생지는 케냐입니다. 네. 이제 케냐에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가난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시작하고 있었다가 한국의 이 오창석 백석대 전 스포츠과학부 교수가 네. 이제 귀화를 권유해서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인데요. 이름도 오직 한국을 위해 달린다라는 뜻의 오주환으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씨는 아마 이제, 오창석 예, 교수를 교수에 딴 것 따고 같고 주는 달릴 줄, 달릴 줄, 예. 달린다. 예. 한국을 위해서.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오주환 선수가 기록도 대단하죠. 원래 그 서울국제 마라톤 대회에서 1등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예, 그렇습니다. 그때 한국에 이제 귀화를 한 거로 예. 제가 생각하는데
이번 마라톤 대회 기대해 볼 만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난해 5월 달에 이제 한국인 아버지인 이 오주환 교수가 네. 이제 함께 오창석 교수. 오창석 교수가 이제 전지훈련 등을 함께 갔다가 폐렴 등의 증사로 결국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렇군요. 이제 오주환 선수가 도쿄올림픽으로 떠나면서 오창석 교수와 또 두 번째 종국인 한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는데 이런 오주환 선수의 레이스 함께 응원하면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라톤 경기는 마지막 날에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죠? 네. 자, 다음 선수 한번 볼까요? 예. 네.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익숙하게 본 바로 대전시청의 이대훈 선수입니다. 이대훈 선수가 이제 올해 이제 세 번째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아쉽게도 이번에 메달을 따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후에 이렇게 상대 선수에게 엄지를 날려주면서 승리를 축하해주는 모습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올림픽을 끝으로 결국 은퇴 결정을 해서 이제 좀 아쉽게는 됐습니다만은 이런 환한 미소 국민들이 잊지 않을 겁니다. 이대훈 선수가 지금 소속이 대전시청 소속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대훈 선수는 말 그대로 한국 태권도의 정말 전설입니다. 예. 전설이 이제 사라지는 건 좀 아쉬움이 있네요. 네. 예, 전설이 같지만 새로운 이제 후예가 등장했습니다. 네. 바로 충남 홍성 출신인데요. 홍성 초, 중, 고등학교를 나온 바로 장준 선수입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동메달을 따냈는데요. 무엇보다 어리기 때문에 앞으로 올림픽에서도 더 좋은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준 선수는 동메달 딴 다음에 시상식에서 보니까 눈빛이 보통 눈빛이 아니고 경기할 때도 제가 보니까 앞으로 아마 제2의 이대훈을 아마 충분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충분히 아주 성장 가능성이 높은 그런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선수들이 끝까지 아주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바라면서 마치기 전에 우리 김철진 기자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다면서요? 폭염에 이제 코로나에 이제 네. 지치는 소식만 가득한데 요즘 선수들의 활약이 참 반갑기만 합니다. 네. 특히 씩씩한 모습이 인상 깊었던 이 양국의 김재덕 선수 있지 않습니까? 예. 코리아 화이팅! 어떻게 보면 좀 저도 비슷했으니까. 파이팅입니다. 지금까지 취재 기자의 솔까말이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레트로 뉴스와 음식 이야기를 전하는 뉴스보다 맛집입니다. 오늘도 요리하는 기자 이기진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7말 8초지만 정말 당장 어디론가 떠나기가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도 눈여기라도 호강을 해야 되겠죠. 오늘은 그렇죠. 어디로 떠납니까? 네, 오늘 가실 곳은 새들도 뭐 쉬어간다고 하는 네. 그렇게 이제 뭐 높고 험준하지만 또 아름다운 옛길로 유명한 경북 문경세제로 가려고 합니다. 문경세제요. 네. 여름 피서지로는 아주 뭐 그만인 곳이죠. 네. 네. 자, 첫 번째 사진을 보면은 아주 고색창연한 성곽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어딘가요? 저게 이제 문경세제 보면 이제 세 개의 관문이 있는데 네. 첫 관문인 주훌관입니다. 네. 주훌관 저 사진 이제 1956년도에 이제 찍힌 사진인데요. 그 태조 이성계가 조선 건국한 이후에 예. 한양으로 가는 전국의 길을 10개를 만들어서 관리했다고 그래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경세제인데 저곳이 이제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저기를 영남 유생들이 네. 과거 시험을 보러 자주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기를 주로 많이 이용을 했는데 그 영남 지역에서 한양으로 가는 길이 네. 그 영주 지역에 있는 중령, 중령 예, 있죠. 그 김천에서 추풍령, 그러니까 예. 그 영동으로 넘어오는 추풍령이 있고요. 추풍령 있죠. 이 고속도로가 문경세제가 지나가는. 있는데 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추풍령을 이용하면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그렇죠. 또 예. 중령을 이용하면 또 죽죽 미끄러진다. 그렇네요. 그런데 예. 문경세제의 문경은 네. 들문자 경사경이거든요. 그래서 예. 저기를 이용하면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네, 그래서 아유, 이제 많은 네. 선비들이 네. 희망을 품고 갔던 곳이 저곳입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기사는 문경세제의 인적이 드문 천년의 대로 뭐 이런 제목으로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문경세제가 또 소망의 길이었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자, 다음 기사는 충북 이화령에서 21명 참사. 사고 소식인데요. 네, 저 당시 1964년도인데요. 네. 저 정도의 기사면 엄청나게 큰 거죠. 네. 아마 저 때는 이제 대중교통도 많이 발달되지 않았고, 그다음 이동량도 적어서
아마 큰 사고 없었을 텐데 저 정도 큰 사고 21명의 사망이라면 엄청난 큰 사고죠. 지금은 이제 그 이후에 여러 차례 공사도 하고 네. 도로도 넓히고 터널도 뚫고 해서 안전하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저것이 이제 공사했던 사진이고 저것이 바로 이제 주울관에서부터 저 조령관까지. 네. 성곽 모습은 마치 정말 그 우리나라 성이지만 굉장히 아주 웅장하고 좀 그렇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지금이 네. 이제 그 문경세제는 차가 다니지 않고요. 그 옆으로 이화령에서 이제 수안보로 이어지는 네. 국도가 마련돼 있어요. 네. 하지만 지금은 도로 기능을 하지 않지만 저 길은 너무나도 아름답고 풍광이 좋아서 사계절 아무 때나 가셔서 즐길 수 있는 아주 그러한 꼭 가봐야 할 그런 곳입니다. 문경세제에 얽힌 역사와 문화를 한번 좀 찾아보고요. 네. 그리고 그 세제를 넘어가던 길손들의 든든한 한 끼가 되었던 문경의 특별한 맛까지 지금 함께 하시죠. 지금이야 이렇게 여유롭게 관광하러 이제 이쪽에 오지만 그 예전에는 아마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을 때 어떤 비장한 각오로 이 길을 통과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내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면 결코 이문으로 되돌아오지 않으리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그죠? 야, 걷기 좋은 길이라고 하더니만 정말 좋네. 문경세제 과거길은 제1관문인 주울관을 시작으로 제2관문인 조국관, 제3관문인 조령관까지 약 6.6km 가량의 길입니다. 드라마 촬영해요? 예, 꽃 피고 봄이면 뭐 달이면 뭐 이런 거. 꽃 피면 유승호가 나오는 거. 이승호? 유승호. 유승호? 세트장이 예전에 이 광경 보니까 생각나는 드라마가 있어요. 보니까 뭐 대조영, 남한산성. 교귀정. 예전에 이 지역이 뭐 관찰사, 원님들 이런 분들이 그 이임하거나 취임할 때 이럴 때 여기서 그 행사를 가졌다고 그래요. 함수방. 야, 이 계곡 물술만 들어도 상당히 웅장한데 엄청나네. 아이고 엄청 차갑네. 야, 문경세제 계곡은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 손이나 발을 담그는 정도는 허용된답니다. 지금 1관문, 2관문, 3관문까지 왔는데요. 이 3관문이 마지막이에요, 문경세제. 그래서 요거를 넘었으면 조령을 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가 다니는 길, 한양으로 가는 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이화령입니다. 진짜 멀리까지 왔네 오늘.
고단한 여정이 끝나자 때마침 배꼽 시계가 울리는데요. 그 옛날 세제를 지나던 길손들이 먹었다는 특별한 밥상을 만나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장독대, 또 청사초롱, 한옥, 뭐 그리고 막 기와집, 정말 딱 겉으로만 보더라도 아주 운치가 있어 보여요. 한식 제대로 된 집 찾아온 것 같고, 그리고 지금 반찬을 보면 한식이고 오방색 그대로 그냥 오방색 연출돼 있어요. 야, 색깔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먹고 싶은데 입맛이 그냥 벌써 이제 돋아났네. 배도 고프고. 야, 이건 지금 방짜육이 나왔어요 이게? 네, 이게 무기고 예, 이게 가만있어 봐. 조밥입니다. 조밥. 네. 그래서 무게다가 조밥을 말아서. 네, 네. 말아 드시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 네. 진짜 옛날에 네네, 이 과거부로 가던 선비들이 네네. 뭐 이게 세기제 넘기 전에 여기서 뭐 묵 먹고 했다는 게 맞는 얘기예요? 아무래도 이제 과거 시험을 영남에 이제 관문인 문경 세제를 넘다 보면 하룻밤 묵고 가야 되는데 여기가 산이 깊고 골이 깊다 보니 도토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묵을 이렇게 만들어서 쳐서 먹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아이고 설레는데 잘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네. 와, 진짜 모양 좋네. 대전에도 도토리 묵집이 많은데 이렇게 모양 예쁜 거 처음 봐요. 왜 묵은 그 도토리 묵은 옛날에 이제 허드렛 식품, 그러니까 음식이었죠. 그러니까 구황식품이었는데 이렇게 담가 놓으니까 뭐 정말로 진짜 고급지네요. 자, 이제 먹어봐야죠. 자, 국물부터 한번. 이게 원래 묵맛은 밍숭밍숭하거든요. 그런데 육수로 딱 그걸 덮어주니까 이게 보완이 되는 거죠. 말아봐야죠. 반만 말아보고 그다음에 고명도 싹싹 섞어서. 야, 진짜 내가 묵조밥인데 처음 먹어보네 그냥. 응? 여기다 보리밥을 말아서 먹긴 해봤는데. 이런 맛이 다 있네. 응? 이거는 씹는 게 아니라 그냥 삼키는 거네. 그냥 부드러우니까 뭐 그냥 입에 들어가면 싹 넘어가요. 이 대전 같은 경우는 동치미 육수나 아니면 뭐 이런 거 멸치 육수 쓰는데 여기는 좀 한번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아주 굉장히 맛있어요. 부드럽고. 도토리 가루로 전을 만든 이게 배추전. 도토리 배추전이라고 해야죠. 야, 먹음직스럽지 않아요? 들기름 썼는데 배추가 원래 달잖아요. 거기다 들기름 고소한 맛, 그리고 도토리의 구수한 맛, 고소하고 단맛이 그냥 섞여 있는 한 박자가 그냥 딱 맞네. 야, 이거 손이 그치지 않겠는데 이거. 응? 이게 뭔 줄 아세요?
이게 문경에서만 먹을 수 있는 약돌 돼지 고추장국인데 이게요 왜 약돌이냐 약돌의 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문경에서 나오는 돌이 약이 되는 돌이 있는 모양이죠. 그걸 가루를 먹여서 키운 돼지라고 그래요. 그걸 사용한 거라는데 그걸 요리한 건데 농담 돌 씹는 줄 알았어. 굉장히 부드럽네. 아, 양념을 잘했네, 양념만. 아. 음식에는 다 스토리가 있죠. 근데 이 문경에서 먹는 묵조밥의 그 스토리, 옛날 스토리, 문경 세자와 얽힌 선비들의 이야기. 근데 요걸 한 끼 먹었으면 든든하게 저 세제를 잘 넘어서 갔을까? 아니면 이런 안주 같은 거 먹고 하다가 술 생각 딱 나서 과거는커녕 여기서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서 그냥 평생 과거도 못 보고 그러고 넘어갔을라나? 과객들이 애환이 담긴 세제와 묵, 조밥이 조화가 일품인 묵조밥까지 수많은 이들이 희노애락이 산을 넘고 노래가 되는 그곳은 문경입니다. 네, 대전에도 구죽 묵밥이 있지만 이 묵사발과 차조밥을 함께 먹는 묵조밥 참 이색적이네요. 네, 별미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묵이 그렇게 뭐 맛있다고 볼 수는 없죠. 묵이라는 게. 근데 이제 그 육수라든가 네. 특히 저곳은 선비들이 예전에 세제를 넘기 전에 먹었던 든든한 한 끼였다고 하니까 네. 좀 그 스토리가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음식도 이제 다양한 스토리를 부여하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네. 먹었습니다. 예. 문경 세제길 잘 봤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이승희 아나운서 전해주시죠. 네, 사진을 통해 한 주간의 뉴스를 정리해보고 누리꾼들의 다양한 반응을 알아보는 주간 포토 뉴스입니다. 오늘도 석장의 사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세계인의 축제죠. 2020 도쿄올림픽이 일본 수도 도쿄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양궁과 펜싱에서 기분 좋은 금빛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특히 파이팅 넘치는 10대들의 돌풍이 거셉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일본 선수촌 내 구멍난 방역과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미흡한 시설들, 거기에 경기장을 덮친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무엇 하나 쉬운 게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우리 선수들 오랜 기간 땀 흘려 준비한 만큼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보지는 못하지만 바다 건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리 선수들에게 누리꾼들의 함성이 들릴 것 같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만 쎄! 양궁 선수들 9연패 믿고 있었다고요. 잘생긴 선수들이 얼마나 많던지 제가 경기를 보는 건지 선수들을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하는 댓글들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절반 달려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선수들 큰 부상 없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대전시 사회적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선별진료소도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햇볕 아래 길게 늘어선 줄, 검사를 기다리는 대전 시민들도 물론 힘들지만 코로나의 폭염까지 겹치면서 의료진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대전 소방본부에서 지친 의료진들을 위한 쉼터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엑스포공원 선별진료소에는 살수차를 동원해 물을 뿌려가면서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의료진들의 노고에 누리꾼들도 감사의 목소리 전하고 있네요. 대통령도 칭찬한 대전 소방의 신의 한 수, 소방관들이 의료진까지 구했네요. 이렇게 더울 때는 적당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 눈치 챙겨 하는 댓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모두가 힘들 때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도움의 손길을 전해주고 있는데요.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조금만 더 힘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사진입니다. 하늘과 갯벌이 만들어낸 풍경, 정말 장관인데요.
멸종 위기종 철새를 비롯해서 진귀한 생물종들의 보고로 꼽히는 한국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충남의 서천갯벌을 비롯해서 전북 고창갯벌, 그리고 전남 신안과 보성, 순천갯벌 이렇게 4곳이 포함됐는데요. 이로써 우리나라는 한국의 갯벌을 포함해서 총 15개소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 서천갯벌의 중요성, 누리꾼들도 한 목소리로 축하 인사 전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동시에 세계유산인 갯벌, 좀 더 오래 지켜나갈 이유가 생겼네요. 자주 찾던 갯벌이 세계유산이 되다니 신기하네요. 늘 보던 모습이 새삼 특별해 보여요. 하는 댓글들 살펴봤습니다.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 갯벌, 우리 모두가 지키고 보호할 소중한 자산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간 포토뉴스 함께하셨습니다. 여야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앞다퉈 충청권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매번 그렇듯 내년 대선에서도 충청권의 표심을 얻어야 승리할 거라는 공식이 나오면서 여기저기 장밋빛 청사진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정작 바라보는 충청의 민심은 심드렁하기만 합니다. 지역 정가에선 충청 홀대론을 넘어서 충청 절망론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충청 민심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장우 전 국회의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규희 전 국회의원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대선 예비 후보들의 이제 충청권 구애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충청권 입장에서는 글쎄요, 조금 뭐 뒷맛이 좀 씁쓸합니다. 충청은 말 그대로 지금 무주공산인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역 정치권 인사들도 제각기 지지 후보가 갈리고 있고 또 구심점도 사라진 상황인데 먼저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이장우 의원 얘기부터 좀 들어볼까요? 우선 뭐 우리 충청도 대권 후보가 지금 없는데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영남 중심의 정치 세력 그리고 호남 중심의 정치 세력이 부딪히면서 우리 충청의 정치 세력의 어떤 힘이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충청도의 실질적인 국회의원 대부분과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이 지금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민주당 인사들 중에서 강력하게 충청도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겁니다. 지역에 국회의장을 배출하고 법무부 장관을 배출하면 뭐합니까? 가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을. 그러다 보니까 이 충청도가 선거 때만 되면 뭐 해주겠다 이런 약속 겨우 얻는 정도에서 정말 충청도를 달려고 이러는데 문재인 정권도 충청도에 많은 공약을 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이 충청도에 눈길을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충청도에서 이번만큼은 확실하게 문재인 정권을 갈아엎고 정권을 교체하자. 그리고 우리 충청도의 주류 세력인 민주당 정권도 이번 판에 갈아엎자 하는 것이 지금 국민 여론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충청도의 JPU에 제대로 된 대통령 후보 한 분도 없는 이런 상황이 참 안타깝고요. 또 우리 충청도민들께서 대전 시민들께서 앞으로 이런 대권 후보를 키우고 사람을 키우는 이런 일들도 많이 좀 더 응원해 주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규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충청은 무주공산이다 이런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참 허탈해집니다. 네. 그동안 이제 충청도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그 박정희 정권의 영원한 이인자인 김종필 총리도 계셨고 그렇죠. 네. 그리고 혜성같이 등장한 안희정 지사도 있었고 현재 양승조 도지사님도 계시는데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양반 스타일이라 고칠지를 못해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충청도가 무주공산이다 이런 소리를 안 들으려면 좀 더 강력한 지도자를 우리 충청도민들이 키워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정치는 변수가 많다 보니까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초래된 것 같은데 한편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선대 고향이 이제 충청도니까 범충청권이 아니냐 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또 한쪽에서는 지역에서 키운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는 없지 않느냐 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치맥 회동 이후에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국민의힘 입당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한편에서는 또 윤석열 지금 리스크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고 있거든요.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입당은 하는지 과연 언제쯤 할 것인지. 네. 저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어쨌든 윤석열 전 총장은 네. 우리 당의 현재 후보군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서 문재인 정권의 어떤 정권을 확실하게 주체할 수 있는 야권 후보군에 함께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런 많은 후보분들 계십니다만 윤석열 총장이 뿐만 아니고 최재형 원장 그리고 우리 당내에 있는 많은 의원 후보군들도 이 대통령 후보감으로 민주당에 있는 전 후보보다 훨씬 저는 낫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선 윤석열 총장이 지금 당장 우리 당에 오느냐 안 오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야권 전체의 파이를 키워서 이번만큼은 정권 교체하는데 단일 대우를 이루어가는데 그런 과정이 앞으로 진행될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경선에서 지는 분들은 깨끗하게 승복하고 승자를 적극적으로 돕는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정말 흑색선전이나 나쁜 이런 말들이 오가지 않고 정말로 정책으로 승부하는 야권 후보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이제 컷오프에서 양승조 지사가 비록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충청권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영향력을 이제 이번에 드러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세균 전 총리 같은 경우는 해프닝도 좀 있었어요. 양 지사가 지지를 한다고 했는데 정작 양 지사 측에서는 그게 확실한 건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양승조 지사 캠프에 있던 분들은 실제로는 또 이재명 지사 캠프로 많이 또 가셨던 것 같아요.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양승조 도지사님께서 정세균 총리를 이제 지지하신다는 보도도 있었는데 네. 저는 그 보도에 실체적 진실 여부가 중요한 것보다도 도지사님의 인품상 또 정세균 총리님이 인품이 훌륭하시기 때문에 마음이 그리 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떻든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님 중에서 한 분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실제 양승조 도지사님은 중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이제 도지사님이 중립을 지키신다면 국민 여론이 왜곡되지 않아서 국민 여론대로 이재명 지사가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에 이제 계시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쪽으로 좀 마음이 가시는 것 같긴 한데 지금 민주당 얘기 하나 좀 더 여쭤볼게요. 지금 그 대선 경선 첫 지역이 전통적으로 제주도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번엔 충청도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만큼 충청의 표심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근소한 차이로 대선 같은 경우 승부를 가리기 때문에 역대 우리 충청도를 캐스팅 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역대 대선에서 충청의 민심은 늘 이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 게 사실입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충남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셨고요. 노무현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도 충남에서 승리해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첫 대선 경선이 충남에서 시작되는 만큼 충청 민심의 향배가 더불어민주당 경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충청도에서는 전망하고 어느 있습니다. 분이 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것 같습니까? 저는 충청도 민심을 매우 합리적이고 중심이 잡혔다고 본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시대적 과제가 뭐냐? 전 개혁을 통해서 보다 공정하고 보다 평등한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충청 민심도 생각할 것이고 그럼 누가 더 철저하고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이냐? 저는 거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최근에 이제 백제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어요. 예, 예. 그 백제라고 하면 이제 호남과 어떻게 보면 또 충청까지 이제 포함해서 어떻게 보면 충청이 백제의 본류죠. 근데 이제 물론 이사의 발언의 배경에는 이제 호남이 더 우선적인 부분도 포함되지만 넓게 보면은 이 호남이나 충청처럼 인구가 좀 적은 곳은 결국 이렇게 확장이 어렵고 결국 필패까지 이어지지 않느냐 또 이런 좀 시각을 드러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게 논란이 돼서 백제 발언 인터뷰를 여러 번 읽어봤습니다. 네. 인터뷰 전반을 보면은 덕담이 이제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서 소위 백제 호남 이쪽이 주체가 돼서 한반도 전체를 통합한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낙연 대표님이 전국에서 골고루 지지를 받고 있어서 이분이 나가서 이길 수 있겠다. 이긴다면 내가 이기는 것보다 더 낫겠다. 이렇게 독담을 한 것이 맞는데 네. 이제 이낙연 대표님의 지지율이 이제 변동이 돼서 지금은 왜 자신이 필승 카드다. 이런 이제 근거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뭐 본인이 신뢰가 있다. 빈말을 하지 않는다. 뭐 청렴하다. 그리고 유능하다. 이런 거를 강조하다가 마지막으로 지역적 확장력도 있다. 이런 발언을 곁들이면서 이제 문제가 됐는데 네. 저는 사실 지역적 확장력만을 강조한 것도 아니고 마지막에 곁들인 것이라 그냥 경솔한 면이 있었다고 그냥 사과하고 털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후보 측에서 이것을 거꾸로 또 역으로 호남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데 또 활용을 하고 있어서 네. 좀 마음이 그런데요. 네. 이제 지역 감정도 사실 이제 많이 없어졌고 그래서 젊은이도 사투리 안 쓰지 않습니까? 네. 이제 좀 미래지향적이고 좀 정책지향적인 선거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예. 뭐 상대당 얘기이긴 하지만 백제 발언 듣고 조금 무력감도 있어요. 충청이나 이쪽 정치인들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이재명 지사가 영남 사람이고 네. 저 이낙연, 정세균 후보군이 호남 분들 아닙니까? 결국 이 싸움 안에는 영남에서 표를 좀 갈라 가져야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의견과 또 한편으로는 호남 중심의 당원이 제일 많거든요. 민주당은. 그게 왜냐하면 호남 분들이 주니까 서울의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도 대부분 호남 분들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호남 중심과 영남 중심의 어떤 지역주의를 이 경선에서 이용한 거라고 봅니다. 아주 나쁜 거죠. 여기에서 이 선거 때만 되면 뭐 충청도가 캐스팅 보더니 뭐 백제 얘기하는데 정말로 예산을 주고 정책을 배려하고 또 지역의 인사들 배려할 때는 호남에 싹쓸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뭐 충청도가 있느니 없느니 뭐 선거 때만 되면 충청도에 뭐 해줄 듯이 왔다가 선거 끝나면 충청도에 가진 분이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뭐 충청도에 관심을 가진 적 있어요? 네. 이낙연 총리가 총리할 때 충청도에 뭐 역할을 해준 거 있습니까? 정세균 총리가 해준 거 있습니까? 그러니까 충청도를 와서 우롱하는 거죠. 선거 때만 되면 퍼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그리고 영호남 이런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경선을 이득을 보고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아주 나쁜 저는 지도자고 나쁜 후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역 정가에서는 충청 홀대론을 넘어서 충청 절망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기부 이전부터 K-바이오랩 허브 유치 실패까지 충청권은 이제 이번 정부 내내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각이라든지 뭐 지역 현안 또 좀 소외됐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먼저 이 의원님 얘기 좀 들어보죠. 네. 저는 아쉬운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대전시 같으면 지금 의장을 배출해 현직 의장이 박병석 의장님 아니십니까? 그리고 대전에 법무부 장관도 있고. 그런데 국가 정책의 주요한 선택의 기로에서는 아무 역할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은 대전 분이고 또 이상민 의원님 5선이시죠 아마. 그런데 이분들이 중기부를 세종으로 옮길 때 제대로 역할 한번 합니까? 대통령한테 항의 한번 했습니까? 세종시 가서 텐트 쳐놓고 잠시 농성한다고 하는 역할. 그게 여당 출신 국회의장이고
법무부 장관이고 5선 국회의원인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럼 대전시장은 도대체 뭐 하는 분입니까? 대통령한테 단호하게 따질지도 모르는 대전시장, 이런 시장을 만들어 놓으니까 충청, 대전이 이렇게 항상 무력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 충청도가 소외됐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지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방기하고 있다. 네. 그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원님, 이번 문재인 정권, 그러니까 이번 정부의 그 공약 이행률, 우리 충청 지역의 공약 이행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됐다고 보시는 건지. 제가 우리 토론 때문에 공약 이행률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공약 이행률이 거의 예를 들어서 예타 진행 중인 거를 빼더라도 거의 공약 이행률이 80%가 되더라고요. 천안산 KTX 역세권 R&D 직접지구 공약은 충남 강소 연구개발 특구로 지정됐고요. 내포 혁신도시 추가 지정도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서부 내륙권 광역 관광단지 조성 사업도 예산이 2,276억이 배정이 됐습니다. 국방산업단지 진업도로도 예타가 통과됐고요. 가로림만 해양정호도 예타 진행 중이고요. 성완 종축장 이전도 확정이 됐습니다. 장항선 복선 전철화도 추진되고 있고요.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 건설만이 확정되지 못하고 추가 검토 사업으로 이제 반영되었는데 이게 큰 공약이 없어서 그렇지 공약 이행률이 80%가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또 충청 홀대론의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충청 공약 이행이 너무 낮은 것도 아니다. 낮은 것도 아니다. 근데 지금 그 세종 같은 경우는 세종의사당이 지금 4년 내내 지지부진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사실 세종의사당이 이제 신행정 수도 완성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지지부진했던 이유가 국민의힘에서 세종의사당에 대한 당론이 사실 확정이 안 되고 있어서 늦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정진석 의원님이 세종의사당 법안을 발의도 하셨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도 정진석 의원님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당론을 빨리 정하겠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운영위원장도 이제 선출이 됐고 우리 당의 송영길 대표도 9월 정기 이전에 세종의사당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의 변화로 이제 세종의사당은 순조롭게 추진될 거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세종의사당 부분이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반대해서 지금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속아 웃을 일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176석인가요? 의회 입법 독주를 계속 해왔습니다. 의사당 법안을 우리 당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정권이 그동안 국회에서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단독 처리 불사가 아주 끊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정말로 이 세종시의 의사당이 빨리 옮겼으면 좋겠다는 필요하다 그러면 민주당이 그런 입법 폭주 어떤 현상을 거기에 적용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안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부동산 3법 같은 경우 지난번에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선거법 문제 그냥 단독 날치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 충청도에서 민주당에 대한 비난이 오면 야당이 협조를 안 한다. 언제 야당한테 협치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지난 4년 내내 입법 폭주를 한 거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입법에서만큼은 폭정을 한 겁니다. 대통령도 폭정을 하고 민주당 중심의 국회도 폭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정말 나라가 흔들리는 겁니다. 법치가 흔들리고 그러면서 잘못된 것은 우리 국민의힘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언어 도단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이제 공약들이 지금 한쪽에서는 80% 정도는 하셨다. 그다음에 우리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충청도가 이제 많이 소외됐다, 홀대됐다 이렇게 또 보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차기 대선에서 또 충청도가 얻어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떤 것들이 좀 있을지 그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국에서 유일하게 충남에만 이제 공항이 없습니다. 서산 민항의 소요 예산이 509억 정도가 되는데요. 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른 공항들의 예산을 보면은 가덕도 신공항이 26조 6천억이고 28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새만금 공항이 7,796억이고 울릉 공항이 6,651억입니다. 흑산도 공항이 1,833억입니다. 이런 걸 보더라도 또 2025년 항공 수요를 보더라도 이제 37만 8천 대가 이제 서산 민항에 수요가 있는데 기존 공항의 항공 수요가 군산이 30만, 사천이 17만, 무안이 15만, 원주가 12만, 양양이 5만 5천 그런 정도입니다. 서산 민항 이제 그 유치가 꼭 절실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그 측면에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의 항공 소화량이 그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509억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서산 민항을 국제 공항 규격으로 대규모로 투자를 해서 이 미래를 내다보는 좀 선제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이 앞으로 폭증하는 대한민국 국제 항공 수요에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꼭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장우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는 꼭 저희가 이것만은 꼭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충청도의 지금 혁신도시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혁신도시를 할 수 있도록 저걸 통과했으면 지금 정부 산하기관 대거 충청도에 이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대전에 지금 혁신도시 지정 가능하게 돼 있는데 정말 이 대전이라는 것이 소비도시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투자기관을 대대적으로 대전에 내려보내는 이런 공약이 필요하고 또 우리 충청도에도 우리 내포의 혁신도시 여기에도 대대적인 어떤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충청권 전체에 지금 한 500만 이상 되는 이 충청권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좀 메가시티하는 이 기본 틀을 새로 바꿔서 정말 충청도가 경제 산업 부분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야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공약에 나와야 되고 또 하나는 이 충청도가 대기업군을 포함한 기업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업할 수 있는 국가 산산을 대대적으로 이 충청도 지역에 배치를 해주는 것이 저는 미래를 위한 충청도에 대한 투자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바쁘신 가운데 두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8월의 첫날 보내드린 뉴스 큐레이터 시선은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는 올림픽 하이라이트로 한 주 쉬고 저희는 8월 15일 광복절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